먼저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뒤에 오신 다른 분들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2 추모의 집 건립이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잘 협의돼서 진행되면 좋겠어요. 울산 전체 인구가 113만 명인데 노인 인구가 18만 3천 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사망자도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화상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가족 친지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시골집뿐만 아니라 조상이 잠들어 있는 추모시설 또한 누군가에겐 마음 한켠에 또 다른 고향이나 다름없죠. 울산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장사시설 울산 하늘공원도 추석을 하루 앞두고 참배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데요. 하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이용 수요와 봉안율을 미뤄볼 때 시민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봉안당이 가득 차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한 해 한 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울산 유일의 공설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의 제2 추모의 집 건립 계획 들어보고요. 또 추석맞이 운영 대책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오늘은 울산의 고용시장이 겉으로는 호전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중고 판매 사기가 이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울산 고용시장이 통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울산의 고용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단순직 종사자가 늘었고 비임금 근로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 왜곡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고용의 질이 실제로 나빠졌다는 이야기인데 관련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울산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울산의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오른 60.0%를 나타냈습니다. 네. 취업자는 5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 명이 늘었는데요. 단순히 통계로 보면 고용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8%포인트 오른 66.1%를 기록했고요. 성별로는 남자는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 여자도 49%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고용률과 또 실업률은 다른 부분인데 실업률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지난달 울산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2.8%였는데요. 실업자가 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울산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에 2.8%를 기록한 후에 12월에 5.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4%대를 나타냈고 지난 4월에 3.7%를 기록한 후에 7월까지 넉 달 연속 3%대에 이어왔습니다. 네, 문제는 말씀하신 고용의 질인데요. 이분이 통계와 다르게 실제로는 나쁜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진 건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천 명 정도 줄어든 17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취업자도 4만 5천 명으로 1,0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네. 반면에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는 4만 9천 명으로 4천 명, 그리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가 19만 6천 명으로 7천 명이 각각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중요한 건 비임금 근로자가 4,000명 증가한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가 2,000명, 그리고 자영업자도 2,000명이 각각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고용률이 올랐다고 마냥 좋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의 질도 함께 개선되길 기대해 보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추석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중고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울산경찰이 시민 일상을 파괴하는 사기범들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요즘 남녀노소를 떠나서 중고거래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어떤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 피해 사례인데요. 울산 남구에 사는 A씨는 중고물품 판매 앱에서 전동 휠체어를 판매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는 물건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고 판매자 B씨의 배달 출발 때 입금을 부탁드린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판매자에게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판매자 B씨는 배달 시작 후 일부 금액의 선입금을 재차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는 판매자와 선거래 후 입금을 놓고 실랑이를 부리다가 일부 금액인 20만 원을 입금했는데 20만 원 입금하자마자 돈만 챙긴 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의 판매자는 붙잡혔죠? 그렇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친 B씨는 결국 울산 남부경찰서에 응대했는데요. B씨는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K리그, 프로축구 관람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는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중고물품 판매 인터넷 카페에서 본인이 직접 판매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이 올린 구매글을 보고 축구티켓, 전동 휠체어 등의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약 3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물 거래를 유도하고 돈을 송금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중고 거래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명절에는 부쩍 더 많아진다는 건데 시민들 주의하셔야겠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명절 때는 주로 상품권이라든지 숙박권이라든지 이런 게 그 중고 거래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구매자 연락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물품을 직접 받은 후에 거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등에는 상품권이나 외화 등 싸게 판다는 명목으로 사기 행각이 많아져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경찰도 사기범에 대해서 엄중 대응해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할 텐데 다르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좀 꺼림직하거나 수상한 점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뜻도 되겠죠. 중고거래 문화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거래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마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사실상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명절 연휴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또 귀성객들은 물론이고 조상을 보시는 참배객들로도 붐빌 시간인데 우리 울산에도 공공장사시설 한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2013년에 문을 연 하늘공원입니다. 이곳은 울산에서는 유일한 공공장사시설인데요. 네. 내부에 장례 절차를 도와줄 장례팀과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고요. 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례와 추모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끔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이용률로 봤을 때는 2013년 개원 초기 230건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1000건
10번 가까이 늘어나면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 수요가 앞으로도 더 가파르게 증가할 텐데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하늘공원에는 2만 9천여 분의 고인이 모셔져 있는데요.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만 봤을 때는 2만 6천여 분을 모실 수 있는 규모라서 아직 5천여 분 정도 더 모실 수 있는 여유가 있긴 합니다. 수목이나 잔디 등의 자연에 묻을 수 있는 자연장지는 여유가 더 많은데요. 네. 다만 봉안율은 80.6%, 안장률은 10.7%로 아직까지 봉안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봉안율과 안장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자연장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잔디장은 최근까지도 개별 표지석이 없어서 네. 정확한 봉안 위치를 찾는 게 어려웠는데요. 지난주부터 공동 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골 봉안 방법을 보더라도 한국적 장례 문화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석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족이 보는 앞에서 유골과 흙을 섞은 후에 그대로 잔디장에 봉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유족들의 이런 지적을 인식하고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장지로 유도를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보면 봉안시설의 확대도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제2의 추모의 집을 건립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울산시청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률이 38% 정도에 지나쳤는데 현재 화장률이 9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부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올 10월에 착공해서 2년 후인 2026년 10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제2 추모의 집이 건립이 되면 지금 추세보다도 앞으로 15년 이상 봉안 수급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한 6만 500구 정도의 자연장지 중에 현재 안장률이 이제 11% 정도에 그치고 있고 앞으로 자연장지에 대한 시민 선호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 봉안당 및 자연장지 이용자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봉안율과 비교해서는 적지만 자연장지 11% 비율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 또 개별 표지석이 없다는 점은 시청도 충분히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시정에 들어갔습니다. 봉안 위치 파악이 쉽도록 표지석을 설치를 했고요. 자연 친화적인 유골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옥수수로 함을 만들 경우에 3년 뒤에는 자연 분해될 수 있는데요. 네.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유골함과 함께 봉안을 할 예정입니다. 또 홍보에도 힘써서 봉안과 안장의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2 추모의 집이 건립되면 이제껏 불편을 느끼고 우려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추모객들의 기대감도 큰데요. 그동안 수용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제2 추모의 집 건립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납골당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교통편의 문제라든가 또 봉안당 규모에 대한 불편을 언급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명절이나 기일에 추모하려고 하늘공원에 가면 늘 확장이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시설이 커 보이는데 막상 추모의 집 건물에 들어가 보면 봉안함을 안치할 공간은 이미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봉안당은 앞뒤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호실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오지 않으면 여기를 못 옵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배차 간격이 아마 한 3시간쯤 걸리는데 차가 없으면 여기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공립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고, 이런 안치 시설을 좀 사용할 때도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이 오거나 할 때 좀 더 편하고 좀 안전하게 추모 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2 추모의 집 건립이 추모객들에게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소식이긴 하지만요. 장사 시설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좀 꺼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뜰에는 안 된다라는 뜻인데 뭐 쓰레기장, 화장장, 교도소 등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기피 현상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측은 주민회와 오랫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을 여러 번 검토했고 이 관련 과들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어서 오는 2026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 전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한창인데 하늘공원이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따뜻한 품이고 고향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협의가 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는 울산시설공단에서 도맡고 있는데요. 제2 추모의 집과 관련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지만 당장 추석 연휴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맞이 운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휴 기간 자세한 운영 계획은 울산시설공단 하늘공원 운영팀 심규창 팀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 연휴에도 화장시설인 승하원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 화요일만 휴장하고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과 자연장지는 정상적으로 참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명절과 같이 연휴 기간 동안 참배객들이 한꺼번에 방문하는 병목 현상을 예방하고자 참배 간소화를 위해 연휴 기간 5일 동안 재래시를 임시 폐쇄하고 휴게 공간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하여 하늘공원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명절 당일을 피하여 방문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울산시설공단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과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방문하시는 참배객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네. 고인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참배객들의 안전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안내대로 질서 있고 안전한 참배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참배 방법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 차례상 차리기와 헌화가 가능합니다. 네. 고인의 사진을 등록하거나 원하는 꽃과 음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추모 서비스로 구성돼 있는데요. 조금은 낯선 방식일지라도 직접 찾아뵙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 흐름에 따라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요. 고인을 기억하는 순수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울산 유일의 공설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의 제2 추모의 집 건립 계획 들어보고요. 추석맞이 운영 대책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부터 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명절이면 대통령의 명절 선물도 큰 관심을 받죠. 이번 추석 선물에 우리 울산 특산물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올해 추석을 맞이해서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전달을 했는데요. 특히 올해 추석에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목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울주군의 특산물 배를 활용한 배댐도 선정이 돼서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 진주의 도라지 약주, 또 거제 유자 약주, 충북 보이는 사과 고추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맘때 먹는 울주배 참 달고 맛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울산항은 물동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월까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울산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최근엔 좀 주춤합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 울산항이 처리한 물동량은 1억 1,600만 톤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물동량의 80%가량을 착지하는 액체 화물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었고 컨테이너 화물도 1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만 지난 6월에 14%의 증가율을 보였던 물동량이 7월에는 1%대에 머물면서 현저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당초 기대했던 5년 만에 연간 물동량 2억 톤 달성에도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흥방공사에서는 물동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마케팅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다음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데요. 울산시에서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 수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14만 1,000곳으로 전년에 비해서 3% 정도 늘었는데요. 물론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역시 늘었는데요. 2022년 52조 7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10%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상담회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창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울산시에서는 11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해외 구매자 초청 상담에 참가할 수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울산에 있는 조선, 해양, 기자재, 자동차, 부품, 유통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5일까지 울산 통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울산 지역의 또 첫 도시 철도이죠. 트램 1호선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호선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힘을 얻고 있는데 언제쯤 개통이 될 예정인가요? 네, 울산시가 지금 울산 도심의 동서축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서 남북을 연결하는 2호선 건립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제4차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부글산역과 남구 야음 사거리를 잇는 노선으로 3.6km로 조성이 되고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의 건설 경기가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임금 수준은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올해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비나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의 건설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3,637만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정규 평균보다 45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년간 소득 비중을 보면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31%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3분의 2 정도가 증가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남은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이후에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톤 화물 트럭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바람에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혼비백산해서 트럭을 몸으로 세워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급기야 트럭 앞에 세워져 있던 경차까지 함께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찔한 건 트럭이 향하던 방향 5m 전방에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있는 놀이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상황을 먼 곳에서 목격한 주민들이 112로 신고를 했는데요. 급하게 달려온 경찰차가 돌진해 운전석 쪽을 막아서면서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경찰의 활약에 감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의 바른 대처로 큰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내리막길 차 미끄럼 사고 소식이 잊힐만 하면 들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경사진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면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추가로 고임목과 고임돌 같은 것을 바퀴에 끼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시행돼서 회수로 벌써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리막 사고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나 낯선 곳에 나들이 가실 분들 모두 사고는 언제나 예방이 최선이라는 마음가짐 되새겨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9월 16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